지금 전 세계 자금 흐름을 보면 금리는 높고 달러도 강한데 금값만은 거꾸로 치솟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대로라면 이런 환경에서 금은 힘을 잃어야 하지만 실제 시장은 정반대죠. 언론은 거품이라고 경고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금을 팔며 코인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초고액 자산가들과 각국 중앙은행은 아무 말 없이 실물 금을 빠르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자금의 방향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장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이 묵직한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금 사라 팔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가오는 큰 판의 변화를 엿보고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먼저 세상에서 가장 눈치 빠른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투자 고수들은 유명한 펀드 매니저나 거대 자산 운용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플레이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통화를 찍어내고 이자율을 정하는 기관, 각 나라의 통화 당국이죠. 세계금위원회에서 정리하는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이 기관들이 금을 사들이는 속도가 수십 년 만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은 1년 반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금을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공개된 숫자도 적지 않지만 통계를 내는 사람들은 공식 발표에 잡히지 않은 비공식 매입분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죠. 동유럽 국가들, 동남아의 여러 나라, 중동의 산유국들까지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이 금을 들고 가는 이유는 한 가지, 비상시에 버틸 수 있는 안전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디지털 숫자로 된 잔고가 영원히 같은 가치를 유지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돈의 역사만 돌아봐도 중심국이 바뀌고 화폐 체제가 뒤집힌 사례는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화 가치가 무너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모아둔 저축이 반토막, 아니 그 이하로 줄어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라를 돕겠다고 집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줄을 길게 서서 금을 내놓고 대신 가치가 크게 떨어진 자국 통화를 건네받았죠. 그런데 시계를 몇 년 뒤로 돌려보면 싸게 금을 사간 해외 자본과 비교해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값이 내려간 통화로 바뀐 금을 건져 올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평가 이익을 안게 되었으니까요. 역사는 한 번 겪고 지나가는 시험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조금씩 형태만 바꿔서 반복 출제하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지금 세계의 큰손들이 하는 행동은 다음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미리 답안을 써두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외환 위기 한 국가 차원이 아니라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쌓여가는 국면이라는 점이 다르죠.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짊어진 빚 규모는 30조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치죠. 더 큰 문제는 이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1조 달러를 더 쓰려면 몇 해가 걸렸지만 지금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만큼 늘어나 버립니다. 국가 예산에서 이자만 떼어놓고 봐도 웬만한 국방 지출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빚을 줄일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합니다. 세금을 확 올리거나 씀씀이를 크게 줄여서 흑자를 내는 방식이죠.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 새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화량을 크게 늘려서 과거의 빚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 과정을 조금 쉽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 언덕 위에 올려두고
그 위에서 따뜻한 바람을 계속 쐬는 모습이랄까요. 눈을 직접 치우지는 않지만 온도를 조금씩 올려서 서서히 녹여 없애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눈이 반으로 줄어있고 나중에는 거의 사라져버리죠. 지금 우리의 통화도 비슷합니다. 내 통장 잔고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죠. 부유층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구조를 누구보다 먼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금과 채권 등 명목 자산만 들고 버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종이로 약속된 자산 대신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려는 것이죠. 물론 주식, 부동산, 다양한 대체 자산이 모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금융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때까지 상정해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아온 존재가 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미 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막상 자세히 들어보면 은행 앱으로 금 통장을 만들어 놓았거나 증권사에서 금 관련 상장 지수 펀드를 사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분명 접근성이 좋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면 화면 속 숫자와 내 손에 쥔 금덩이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제 금 시장에서는 실물로 존재하는 금보다 서류와 계약서상에서 거래되는 금이 훨씬 많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실제로는 100명만 탈 수 있는 놀이기구에 티켓을 1000장 넘게 팔아놓은 상황과 비슷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켓을 사고 팔면서 가격만 보고 즐겁게 거래합니다. 실제로 줄을 서서 타러 가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공포가 커져 모든 사람이 지금 당장 내 차례를 보장해달라고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누군가는 탈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놀이기구 티켓이 더 이상 티켓 구실을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터지지 않을 때는 종이금, 디지털금, 각종 파생 상품이 편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시점이 오면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실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실제로 인도할 수 있는 금보다 계약상으로 약속된 금이 훨씬 많다면 가격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이 일부러 번거롭게 금덩이를 실어 나르고 해외 개인 금고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시선을 우리나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을 떠올려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일 겁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믿음이 한동안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죠. 그 사이 인구 구조는 빠르게 늙어가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꺾이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큰 덩어리 자산은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화 가치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 때만 보던 환율 구간이 이제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되어버렸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세계 경기가 한번 흔들릴 때마다 우리 통화는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전 세계에서 동시에 위험 회피 움직임이 커지는 국면이 온다면 원화 자산에만 기대어 버티는 건 생각보다 큰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을 팔고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자산 구성 안에 위기 대응용 장치가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제안이죠. 여기서 금은 수익률 1등을 노리는 공격형 자산이라기보다 보트에 달린 구명조끼에 가깝습니다. 배를 타고 나갈 때 대부분의 시간에는 구명조끼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꼭 챙기는 이유는 한번 위기가 닥치면 그거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자주 말하는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이나 애인 같은 실물로 들고 가는 방식입니다. 통장 속 수치가 아닌 실제로 필요할 때 꺼내 들고 나올 수 있는 형태라면 더 좋겠죠. 물론 이런 실물 보유가 부담스럽다면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짧은 주기로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 방식으로 접근하면 변동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움직이면서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그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죠. 또 미국 안팎에서 단기 자금이 빡빡해지면서 여러 자산에서 동시에 현금을 만들어야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통화 정책을 둘러싼 혼선, 언제 얼마나 금리가 내려갈지에 대한 엇갈린 전망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스당 $4,000를 넘보던 가격이 한때 그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등 요동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크게 갈려 있습니다. 물가를 더 세게 눌러야 한다는 쪽과 경기 둔화를 걱정하며 서둘러 완화해야 한다는 쪽이 공존하고 있죠. 게다가 정치 일정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새 의장이 누가 될지, 어떤 성향이 통화 정책을 이끌지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변수들이 섞이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 스토리가 모두에게 같은 타이밍으로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고 한번 방향이 바뀌면 생각보다 깊은 조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포트폴리오 안에 주식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을 한두 개쯤 넣어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축이 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금은 큰 위기가 터졌을 때 다른 자산과 반대로 움직였던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1970년대의 급격한 물가 상승기,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국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이 한꺼번에 흔들릴 때 금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위기 때 어떤 자산이 방어벽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는 주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자금의 방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자들과 통화 당국은 뉴스에 나오기 전에 움직이고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뉴스가 쏟아진 뒤에야 반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뼈아픈 손실은 맨 나중에 움직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지갑 속 지폐와 통장 속 숫자를 한번 찬찬히 바라보시죠. 이 숫자가 10년 뒤에도 같은 힘을 가질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방어용 자산을 준비해야 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언제 올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비는 미리 해둘 수 있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곧 버는 것이라는 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실감나는 문장일 수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갖춰두시길 바랍니다.